여러분들 가정에는 자동차 한 대씩은 다들 있으시죠? 물론 기술이 발전해서 전기차다 수소차다 해서 여러 종류의 자동차가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전체 자동차의 약 60% 이상이 기름을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유소에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계기판에 연료 경고등이 깜빡이고 지갑은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 주유기 위에 붙은 가격표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숫자는 하루가 다르게 또 올라가 있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카드를 긁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누군가가 일부러 가격을 올리는 건 아닐까?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아주 거대하고도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글로벌 석유 시장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시장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 뉴스에서 아주 흥미로운 소식 하나를 보셨나요? 세계 최대 산유국들의 모임 오펙 플러스가 원유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갑자기 생산을 늘리겠다니.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시장은 정반대로 반응했습니다. 석유 가격은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요동치기 시작했고, 어떤 전문가들은 지금이 바로 4차 석유 쇼크의 서막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원유라는 검은 황금이 우리에게 도착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씩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왜 가격이 오르는지, 그리고 이번 사태가 과거의 오일 쇼크와는 어떻게 다른지까지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석유라고 부르는 이 액체는 사실 단일 제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아셨나요? 원유라는 원재료에서부터 우리가 아는 휘발유, 경유, 등유, 그리고 무려 6만 가지가 넘는 석유화학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해 원유라는 액체에서 수많은 문명의 동력이 태어나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원유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는 가벼운 원유는 휘발유를 많이 뽑아내기에 좋고, 베네수엘라에서 나는 무겁고 끈적한 원유는 아스팔트나 중유를 만드는데 더 적합합니다. 이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제품이 탄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공정 중 하나가 바로 증류탑입니다. 증류탑이라는 아주 높은 철탑 속에서 원유는 350도가 넘는 고온으로 가열됩니다. 가벼운 성분은 위로 올라가고 무거운 성분은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가장 위쪽에는 액화석유가스, LPG가 모이고, 그 아래로는 휘발유, 그 다음엔 등유와 경유, 맨 아래쪽에는 중유나 아스팔트 같은 찌꺼기들이 남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제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나프타라는 물질입니다. 나프타는 휘발유와 등유 사이에서 나오는 중간 정도 물질인데, 이것은 자동차 연료로 직접 쓰이지 않습니다. 대신 이 나프타는 우리 문명의 또 다른 기둥인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로 투입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들의 원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플라스틱병, 비닐봉지, 합성섬유, 심지어는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 케이스까지 모든 것이 이 나프타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석유 가격이 결정되는 신비한 과정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석유 가격이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복잡한 변수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정학입니다. 세계 원유 매장량의 절반 이상이 중동이라는 전쟁과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지역에 몰려 있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 예멘 내전, 이란의 핵 문제, 이 모든 것이 언제든지 세계 에너지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두 번째, 바로 오펙의 존재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즉 석유를 많이 파는 나라들이 모여 만든 카르텔입니다. 이들은 원유 생산량을 조절해 가격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수요가 많으면 생산을 늘리고,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생산을 줄이는 식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오펙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바로 미국의 셰일 혁명 때문입니다. 과거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 소비국이었고 중동의 기름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수평시추와 수압 파쇄 기술이 발달하면서 미국은 어마어마한 양의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로 올라섰습니다. 미국이 오펙의 명령을 따를 리가 없죠. 오히려 미국은 자국의 셰일 업체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증산하거나 감산하면서 오펙의 역할을 일부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과거보다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달러 가치입니다. 국제 원유 거래는 모두 미국 달러로 결합됩니다. 만약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같은 양의 기름을 팔더라도 미국 달러로 받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산유국들은 원유 가격을 올려서 손실을 만회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원유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변수가 동시에 꼬이면서 석유 시장은 마치 거대한 카지노처럼 매일 매 순간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주제인 4차 석유 최고 가격 동결과 원유 및 나프타 수급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전 세계가 봉쇄되면서 항공기는 멈추고 자동차는 길에서 사라졌습니다. 석유 수요가 곤두박질 치면서 2020년 4월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원유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배럴당 37달러를 주고 사면 오히려 기름을 가져가라고 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후 경제가 재개되면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왜 공급이 부족했을까요? 팬데믹 기간 동안 가격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전 세계 주요 석유 기업들은 새로운 유전 개발 투자를 전면 중단하거나 연기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줄었고 유저는 노후화되었습니다. 게다가 주요 산유국들도 사정이 복잡했습니다. 미국의 셰일 업체들은 주주들의 압박에 시달리며 무리한 증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코로나19 시기에 합의한 감산을 서서히 풀어가고 있었지만 일부 회원국들은 약속한 생산량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산유국들은 설비 노후화와 기술 부족으로 목표치의 절반도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병목 현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타이트해지자 원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그러다 러시아 vs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3대 산유국 중 하나였고 유럽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원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서방은 러시아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가했고 유럽은 러시아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공급원 하나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30달러를 넘나들며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에너지 위기의 결정적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오펙 플러스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왜 생산량을 동결했을까요? 더 정확히 말하면 최근 오펙 플러스는 생산량을 증산하는 쪽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증산폭이 시장의 기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은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의 증산을 기대했지만 실제 합의는 1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 수준에 그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소극적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속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첫째,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오펙 회원국들이 실제 생산 능력이 부족합니다. 앙골라,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들은 만성적인 투자 부족으로 목표 생산량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주요 산유국들만이 여유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도 무리하게 증산했다가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높은 유가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들의 재정에 더 유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러시아에 대한 고려입니다. 오펙 플러스의 사실상 리더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입니다. 만약 사우디가 미국의 요구대로 대규모 증산에 나서면 제재로 고통받는 러시아에 타격을 주고 서방의 편에 서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사우디는 자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어느 한쪽에 완전히 붙지 않은 채 두 세력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석유 기업들과 산유국들은 지금이 석유 시대의 정점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속화되면서 머지않아 석유 수요가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투자를 늘려 생산 능력을 확충했다간 몇 년 후 수요가 줄었을 때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시 대한민국의 상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5위의 원유 수입국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정제 능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우리는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지만 이 원유를 정제해서 휘발유, 경유를 만들고 나프타를 뽑아내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 전 세계에 수출합니다. 이것이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입니다. 그런데 이 고도로 정제된 시스템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바로 나프타 문제 때문입니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쌀이라고 불립니다. 이로 인해 휘발유뿐만 아니라 나프타의 생산량도 함께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더 구조적입니다.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이 강화되면서 정유사들은 휘발유 생산보다는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생산을 늘리는 쪽으로 설비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미래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가 주도할 것이고 그러면 휘발유 수요는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환에는 막대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나프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바로 러시아산 나프타의 공백입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 나프타 시장에서 중요한 공급자였습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의 석유화학 공장들은 러시아산 저가 나프타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이 급감했습니다. 시장에서 큰 규모의 물량이 사라진 것이죠.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드니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합쳐져서 대한민국의 석유화학 업계는 지금 극심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나프타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산 원가가 치솟았지만 완제품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제품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과 미국의 저렴한 에탄을 원료로 쓰는 경쟁사들에 비해 고가의 나프타를 쓰는 한국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결국 적자를 감수하며 공장을 돌리거나 심지어 가동을 중단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좀 더 거시적인 시각으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에너지 위기는 과연 일시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일까요? 1970년대의 1차, 2차 오일 쇼크, 그리고 2008년의 3차 오일 쇼크 때와 지금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1차 오일 쇼크는 1973년 욤키푸르 전쟁 당시 아랍 산유국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국가들에 대해 석유 수출을 금지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원유 가격이 한 달 만에 4배로 폭등했고 전 세계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주유소마다 차량이 줄을 섰고 정부는 차량 홀짝제까지 시행해야 했죠. 당시의 충격은 순수하게 정치적, 지정학적 요인이었습니다. 2차 오일 쇼크는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촉발되었습니다. 이란의 정권이 교체되고 이라크와의 전쟁까지 겹치면서 이란의 석유 생산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유가가 폭등했고 세계 경제는 장기 불황의 늪에 빠졌습니다. 3차 오일 쇼크는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중국과 인도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으로 원유 수요가 급증한 반면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투기 자본이 원유 시장으로 몰려들면서 가격은 배럴당 147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수요 주도형 위기였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4차 오일 쇼크는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지금은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겹쳐 있는 복합 위기입니다. 첫째,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수요 붕괴 이후의 급격한 수요 회복. 둘째, 러시아 vs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초대형 지정학적 리스크. 셋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탈탄소 정책의 가속화입니다. 특히 세 번째 요인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지점입니다. 세계는 더 이상 석유에 투자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는 석유 산업의 지형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유전을 마구 개발하지 않습니다. 석유 기업들은 이제 석유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회사로 거듭나려고 합니다. 석유 위기가 찾아와도 생산을 마구 늘리지 않습니다. 주주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적 변화는 석유 가격의 하한선 자체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가가 배럴당 3.40달러까지 떨어져도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요 산유국들의 재정 손익분기점이 6.70달러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로의 전환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 석유 수요는 정점을 찍고 본격적인 하락세로 접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이 불안정한 과도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이번 4차 원유와 나프타의 위기는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시대의 에너지 시스템이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시스템이 태동하는 고통스러운 진통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나프타 가격 동결과 수급 불안은 이 거대한 전환의 흐름 속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전략 비축과 업계의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원료 다변화와 기술 혁신, 그리고 재생에너지로의 과감한 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지각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 진한계는 바로 우리의 일상과 산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서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흐름을 거스르려 하기보다 그 흐름의 방향을 정확히 읽고 그 위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경제TV가 오늘 전해드린 이 이야기가 그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데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